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시숙은 도대체 어디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살이 된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 라고 의문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삶의 한 단면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2층에서 92세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죠. 둘째 아들인 제 남편은 지방 현장 공사장에서 일하느라 집에 거의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기 돌보미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몇 달 전 시어머니께서 집 계단에서 넘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고관절 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으신 뒤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이후로는 거동도 힘드실 뿐 아니라 배변도 가리지 못하십니다. 제가 매일 곁에서 간병하며 돌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살면서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듭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일을 멈춘 뒤로 가게는 마이너스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말이면 남편이 돌아와 힘을 보태줄 때도 있었지만 최근엔 남편마저도 일이 바빠 아예 집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큰아들인 시숙님께서 주말에 어머님을 보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숙님은 다른 도시에 사시며 약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게는 아주 큰 기대와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머님을 돌보며 한숨 돌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은 시숙님이 어머님을 돌봐주실 테니 내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제 삶에서 가장 참담한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거나 분노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주한 풍경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어디까지를 책임지고 어디까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삶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소박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방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아기 돌보미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2세 시어머니께서 집 계단에서 크게 넘어지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셨고 저는 놀라 달려갔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꼼짝도 못하시고 고통에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셨고 수술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뎠고 결국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이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나 기본적인 위생관리조차 스스로 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을 추천했지만 남편과 저는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어머님을 집에서 돌봐야지라고 했고 저 역시 며느리로서 동의했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으로 오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씻겨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어머님은 식사를 혼자 하실 수 없어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어머님이 주무시는 동안 빨래를 하고 병원비와 약값을 어떻게 충당할지 고민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제가 맡고 있던 아기 돌보미 일은 잠시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그 일이 우리의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머님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비와 수술비로 모아둔 돈은 바닥을 드러냈고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일을 하느라 바빠 집에 거의 오지 못했기에 어머님을 돌보는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됨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종종 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짐이 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며느라. 어머님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위로하며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그렇게 쉽게 다독여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새벽에 어머님이 신음하실 때마다 저는 번쩍 눈을 뜨고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건강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고 어깨와 손목은 쑤셨습니다. 병원에 가볼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라곤 시어머님이 조금씩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관절 수술 후에는 재활 운동이 중요한데 꾸준히 하셔야만 거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시기를 바라며 매일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님을 부축해 앉히고 천천히 움직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아가, 내가 있어서 내가 견딘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돌볼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말에 오신다는 시숙님이 제게 잠시라도 숨 쉴 틈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모든 무게를 제 혼자 감당해야 할까요? 이번 주말에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보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설렘과 안도로 가득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평소 바쁜 분이라 자주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큰아들이니 이번만큼은 어머님을 돌보는데 마음을 쓰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반가움, 안도, 그리고 약간의 기대까지. 사실 아주버님은 다른 도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바쁘게 지내시니 쉽게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 소식은 단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픈 본인의 엄마를 돌보러 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제가 어머님을 돌보는 이 무거운 책임을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되었죠. 이번 주말 동안만이라도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돌보시면 그 사이에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생활비와 병원비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고 남편이 현장에서 보내오는 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기 돌보미 일을 쉬면서 가게는 더욱 위태로워졌고 매달 밀려드는 청구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 어머님을 돌보는데 필요한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화장실을 못 가셔서 기저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 점심시간에는 죽을 드리면 되고 오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님 방은 2층 오른쪽 끝 방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게 전화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주버님은 다소 성가시다는 듯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친히 보러 오신다니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바로 이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은 사람들이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으로 바쁜 날이라 아기 돌보미를 찾는 집이 많았습니다. 급히 구한 일자리는 하루 동안 8시간 일하며 꽤 고된 일이었지만 어머님을 돌보며 중단했던 수입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일하는 내내 제 마음은 집에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점심은 잘 챙겨드렸을까? 기저귀는 갈아드렸겠지. 하지만 이런 걱정은 곧 일의 강도에 밀려나 버렸습니다. 아기 돌보미로 하루를 보내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육체적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래도 오늘 벌 돈으로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며 정신없이 보냈지만 이제 집에 가면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잘 돌봐주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아주버님이 이번엔 철이 좀 들었겠지. 어머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웠지만 아주버님이 잘해주셨겠지라는 작은 기대가 피곤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보니 차가운 공기가 집 안에서부터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마 믿기 어려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뭔가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고 주방에는 먹다만 음식물과 컵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어지럽게 흩어진 종이와 쓰레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머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침대 한쪽에 몸을 웅크리고 오줌에 젖은 채로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놀라 황급히 달려가 어머님을 살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어머님이 드셨던 것인지 모를 물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는 너무 놀라며 외쳤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겨우 조금 진정하신 어머님은 힘겹게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나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어. 저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머님을 잠깐 보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났던 겁니다. 어머님이 이 상태로 하루 종일 방치된 거야. 어떻게 친아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도 하지 못했고 화장실조차 가지 못한 채
온종일 추위와 외로움 속에 홀로 계셨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어머님을 씻겨드리고 방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겪으셨을 고통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을 겨우 일으켜 따뜻한 물로 씻겨드리며 저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큰아주버님은 어머님을 모시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님이 큰아들에게 가 계셨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고 돌아오셨습니다. 큰아들은 늘 차갑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어머님을 마치 짐처럼 여겼습니다. 큰며느리라는 사람은 아들보다 더 모질었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돈으로 40평 큰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끌면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도 시어머니와는 말을 섞으려 하지를 않고 이부자리 하나도 챙겨주지 않아 거실 구석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당시 어머님은 큰아들 집에 머무르다 결국 모진 말과 차가운 태도에 견디지 못하고 고작 몇 달 만에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큰놈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더라. 어머님이 그날 하신 말씀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번엔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해지는 법이니까요. 나이 들어 철이 좀 들었을지도 모르지. 이번에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 마음을 쓸지도 몰라.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믿어보고자 했던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을 따뜻하게 씻겨드리고 새 옷을 입혀드리며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다. 너까지 속상해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하려 하셨지만 그 말씀조차도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추운 방에 홀로 계셨던 어머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정리해드리고 간단히 죽을 끓여드린 뒤 저는 참지 못하고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을 이런 상태로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 바빴어요. 오래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재수 씨가 잘하니까 괜찮겠지 싶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면서도 힘겹게 돌봐온 제 노력을 가볍게 무시당한 것 같은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미안하다, 복수나라고 반복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언제까지 제가 견딜 수 있을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어머님의 힘없는 모습과 아주버님의 무책임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친아들이 그럴 수 있을까? 이 생각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침에도 기운이 없어 보이셨지만 오히려 저를 위로하려 하셨습니다. 괜히 속 끓이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고맙다. 어머님의 말씀에 더 이상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엉망이었고 어머님을 씻기고 방을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허리를 펼 새도 없었습니다. 집안을 치우며 아주버님이 방치한 흔적들을 하나씩 치울 때마다 마음속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바쁘면 오는 척이라도 하지 말지. 이건 뭔가요? 속으로 외치고 싶었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꾹 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을 재우고 나서야 화가 가라앉지 않은 저는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 소리가 몇 번 울리고 나서야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을 하루 종일 방치하신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친아들 맞아요?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아, 또 전화하셨어요? 바빴다니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재수 씨가 잘하잖아요. 믿고 갔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볍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주버님, 믿고 갔다는 게 어머님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까? 겨우 물 한 잔 드시고 하루 종일 화장실도 못 가신 채로 계셨습니다. 제 말에도 그는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쓸게요. 그저 형식적인 대답만 남기고 대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일에 나가지 않고 온전히 어머님 간호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어머님의 모든 것을 돌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가, 너만 고생시켜서 어쩌니?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미안함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이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며느라, 사실 큰아들이 왔을 때 조금 기대했었어.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러나 어머님의 이야기는 예상과 달리 씁쓸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애 문 앞에 들어오더니 인사는커녕 물끄러미 날 한참 바라보더라고. 무슨 말이라도 할까 싶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척하면서 얼른 나가버리더라. 고작 5분도 채 안 돼 떠났어. 어머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보러 왔다면서 왜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더욱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님을 더 잘 보살펴 드려야겠구나. 2달 동안 육체적인 피로는 점점 쌓여갔고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 모든 일을 혼자서 떠안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머님을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연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님도 결국 선택지가 없으셨던 거야. 큰아들 집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곳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밤이 되면 어머님을 돌보고 홀로 앉아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큰아들과의 지난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내 아주버님이 어릴 적엔 참 착한 아이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저는 어머님이 참았을 상처와 외로움을 생각하며 내 분노를 조금씩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버님에 대한 실망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해 병원비와 생활비가 더욱 걱정스러워졌고 남편과 상의하려 했지만 그는 지방 현장에서 여전히 바빴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해 줄까? 속으로는 고함치고 싶었지만 현실은 저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 내가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의지하게 될 줄이야. 어머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그리고 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간병 속에서 어머님과의 시간이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어머님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이 순간도 지나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오늘도 묵묵히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점점 회복되어 가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똥오줌을 받아내고 식사부터 작은 몸짓 하나까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지만 어머님이 조금씩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자 어머님은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라, 잠깐 이리 와봐라. 저는 어머님의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손수건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한테 참 모질게 굴었던 거 안다. 너한테 고생만 시켰어. 그 말에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돌보는 건 제 몫이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너의 몫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보살펴줄 줄은 몰랐다. 사실 처음엔 믿지 못했어. 나도 참 어리석었지. 어머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내 어머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 집, 이제 너희 것이야. 너랑 둘째가 내게 베푼 정성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큰아들에게는 더는 기대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이 믿기지 않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당연하지 않은 일을 해냈어. 큰아들은 내게 기대만 걸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줬다. 내가 이 집 명의를 넘기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야. 큰아들에게도 말할 거다. 더 이상 이 집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라고. 어머님은 말을 마치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떠오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주신 것보다 저희가 받은 사랑이 훨씬 많아요. 앞으로도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머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어머님의 결단이 주는 무게를 느끼며 앞으로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하고 무거웠습니다. 오늘 내가 큰 놈하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겠다. 더 미룰 일이 아니다. 저도 어머니의 의도를 짐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시간 쌓여왔던 감정의 매듭을 풀 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큰아들이 도착한 것은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익숙한 무심함과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곧장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하며 밖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어머니의 첫마디는 간결했습니다. 큰아들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부른 이유는 간단하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집에 왔던 날, 나를 이렇게 두고 간 걸 잊지 않았다. 내가 너의 어머니로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겠니? 큰아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내 곁을 지키며 나를 돌봐주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해내고 있는 거야.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바쁘다면 어째서 이 집에 왔을 때 잠깐이라도 나를 돌봐줄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이 말을 듣자 큰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약국 일도 힘들고 집안일도 많은데 여기에 와서 어떻게 다 챙길 수 있겠어요? 어차피 재수 씨 있잖아요. 그럼 그게 끝난 거 아닌가요? 그의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차를 들고 방에 들어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삶이 바쁘겠지. 하지만 내가 이 집에서 나를 이렇게 홀대하고 떠날 만큼 바쁜 이유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너는 더 이상 내 재산에 대해 기대하지 마라. 이 집은 둘째 부부의 것이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을 둘째한테 준다고요? 제가 첫째인데 그게 말이 돼요?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엄마, 이건 불공평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너 스스로 돌아보아라. 너는 너희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느냐? 나는 더 이상 이 집으로 내 욕심을 채우게 두지 않을 것이다. 큰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습니다.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순간의 여파는 저와 어머니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이렇게 될 일 아니었겠니? 저는 그날 어머니의 강인함과 결단을 보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99세까지 장수하시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곁에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저와 남편을 부르셔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둘째야, 내가 너희에게 평생의 고마움을 다 전하지 못했구나. 너희 덕분에 여생을 이렇게 편안히 보낼 수 있었다.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걸 잊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 마치 이별을 예고하는 듯해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는 시어머니께 아무렇지 않은 척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잠드신 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며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던 수많은 날들,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까지 강인했던 모습들이 한 장면 한 장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산소를 돌보며 매번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후 우리가 물려받은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개발 이야기가 실감나지 않았지만 점차 계획이 구체화되며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대지 면적이 넓은 덕분에 공사가 끝난 후 우리는 새 아파트 2채를 돌려받게 되었고 새로운 지하철역까지 생기면서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모든 일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든 날들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시어머니를 지켰던 시간이 결국 이렇게 큰 결실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산소에 찾아가 무덤을 어루만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건 단지 이 집만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야말로 저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한편 첫째 아들인 시숙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의 약국은 주변 상권의 변화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빚이 늘어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병원과 약국을 이전시키면서 그의 약국은 더 이상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이혼을 겪으며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의 소식을 듣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연락을 끊고 제사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를 더 이상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제사는 저와 남편이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 생각하며 묵묵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한결 안정된 삶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풀려갔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따뜻함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평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분명 흐뭇하게 웃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속삭이며 저는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날들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결국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게 만듭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깊은 교훈과 의미를 남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결단은 제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돌봄의 시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분명히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더라도 우리가 함께하며 서로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산소에 찾아가 무덤을 어루만지며 드린 감사 인사는 평생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살고 있는 것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라는 말을 남기며 저와 남편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께 받은 모든 사랑과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녹여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결국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삶의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얻고 잃느냐는 타인의 희생이 아닌 자기 자신의 책임과 노력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얻은 물질적 풍요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바로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신뢰와 사랑의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과 방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풍족함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하며 받은 사랑을 주변에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따뜻함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결국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완성됩니다. 시어머니께 드린 저의 정성과 노력은 결국 저에게 더 큰 행복과 배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머니께서 꿈꾸셨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짐을 가슴에 품고 저는 오늘도 이 집에서 새로운 하루를 열며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